네, 토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주제가 법이고 그에 따른 시행령인 만큼 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섭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힘써 주실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이십니다. 최승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이십니다. 정성구 김앤장 변호사이십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지금부터 좌장이신 이병윤 박사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금융연구원 이병윤입니다. 이 소비자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오늘 아침부터 여러 내용이 이미 나왔겠습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발의가 된지 국회에서 발의가 된지 2011년에 됐으니까 거의 9년 만에 올해 지금 통과가 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게 그동안 이제 금융회사나 뭐 감독당국이나 다들 중요하게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금융회사의 경영이나 전략에서 어떤 중요하고 메인의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 이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을 짤 때 이제 그 메인의 이슈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러한 제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명순 국장님께서 그 시행령 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제도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법의 실제 내용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번 세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이명순 국장님께서 잘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토론자 네 분을 전문가 네 분을 모셨는데 토론하는 순서는 뭐 여기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고 여기 자리 배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승훈 변호사님부터 해주시겠고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 토론자시니까 한 10분 이내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명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혹시 또 나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장의 최승훈 변호사님께서 한 10분 이내로 오늘 이명순 국장님 그 시행령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토론 패널로 발표를 하게 된 최승훈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세션 1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명순 국장님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이 법 시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에 대해서는 다 이제 공유를 하셨을 걸로 이해되고요. 저는 이제 법률가 시각에서 이제 시행령 그 제정작을 앞둔 상황에서 법 내지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코멘트를 드리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이미 들으신 바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 관련 개별법상에 산재하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보다 강화한 것에 그 입법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개별 법령의 개정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보험업법의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의 결과물로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이 법제처 사이트에서 법을 찾아보면은 이제 아직 시행되고는 있지 않지만 이제 개정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금소법 외에도 이제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보면 약간 법이 공사 현장처럼 된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그 개별법에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들을 다 옮겨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내년 3월부터는 그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 보호법에 있는 그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들, 뭐 설명 의무라든지 뭐 이런 적합성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법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우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는 신법이 출현하다 보니까 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혹시 충돌의 여지는 없을지, 해석상 불명확한 상황이 놓일 여지는 없을지에 대한 우려는 좀 있고요. 그 법이 또 갖춰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측 가능성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것이 또 결국 금융시장, 금융산업이 떠안아야 되는 규제 비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 시행령 제정 역시 기존 규제 체계와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각 금융 상품 또 세부 금융 업종별로 형성되어 온 특수성 또 세부 금융 업종별 차별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하에서 이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서요. 저는 계약의 철회 해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약의 철회 또 계약의 해지 문제 조금 전에 이명숙 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 규제와 관련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 민사법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소법에 있는 그 조항들이 결국 기존의 민법상의 계약 해지나 철회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어느 법이 우선하는가 그리고 결국 법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사실 민사법에 따른 계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법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형성되어 온 법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법, 특별 입법을 통해서 철회나 계약 해지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저희가 뭐 떠안아야 될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런 충돌 문제에 대해서 염려되는 바는 없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발표해 준 내용 중에서 보니까 그 숙려 기간 후 계약 철회 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투자성 상품은 이 청약 철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 외에도 지금 보험과 예금, 뭐 대출, 투자 이거를 한 법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제 투자라는 거는 가장 사실은 이제 그 소비자, 금융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품인데 그래서 청약 철회 외에도 다른 소비자 보호 조항에서도 혹시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더 다르게 규정할 사항이 있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위법 계약 해지권 관련해서는요.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계약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금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역시 사실은 그 계약 해지의 효과에 대한 문제로서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는 민법에 따라서 소급효과 없이 장래를 향해서 그 계약이 종료한다라는 일반 원칙으로 해결될 사항인데 시행령에서 결국 그 해지 시 지급해야 될 금원의 범위를 특별법적으로 규정해서 민사법에 따른 법률 관계를 이렇게 변형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판매 제한 명령 및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서 담아야 될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들은 무수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판매 제한 명령 발동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징벌적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 그걸 산정하는 걸 시행령에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정 방법을 어떻게 시행령에 규정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조항 모두 최초로 도입되는 그 사전적 및 사후적 장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파괴력 내지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그 비교법적인 연구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요 시행령 규정이 신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최근 라임 사태, 또 DLF 문제, 이런 금융 소비자 피해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제 이해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작 이 금소법에서는 사모펀드는 적용 대상에선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조에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요. 이러한 제 이해가 맞다면 그러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법 내지 시행령에 따라서 사모펀드 역시 금융 소비자 보호 효과를 얻는 것인지 아니라면 또 이제 이 법 외에 또 입법적으로 또는 뭐 법 적용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른 또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그 금융 당국자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끝으로 그 어쩔 수 없이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될지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그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라임 사태건도 그렇고 뭐 최근에 많은 해외 부동산 그 투자와 관련된 뭐 사고건들도 그런데요. 지금 단순하게 지금 뭐 보험이나 이런 뭐 저축은행 상품, 뭐 대출 상품과 같이 아까 사모펀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또 저희가 그 또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아까 어느 그 참석자께서 금융 상품의 제조와 관련된 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한번 그 코멘트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자, 판매자, 또 판매자가 사실은 펀드의 어떤 특정 금융 상품을 편입을 하게 되고 또 특정 금전 신탁을 팔다 보면은 또 그렇게 만들어진 또 펀드 상품을 또 특정 금전 신탁에 편입을 하게 되고 그럼 이런 그 다단계적인 구조를 갖는 거래 구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관들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복잡한 구조에서 그 이제 마련된 금소법 체계하에서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는 누구일지, 뭐 펀드 운용사일지, 펀드 판매사일지, 뭐 아니면 특금을 판매한 신탁업자일지, 또 금융 소비자는 누구인지. 사실 보니까 금융 소비자가 반드시 어떤 그 전문 투자자가 아닌 개인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소법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뭐 펀드라든지 사모펀드, 특금 이런 그 각 상품별로 운용사의 책임, 판매사의 책임, 또 특금 신탁업자의 책임, 또 투자자가 떠안아야 되는 자기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판례가 좀 축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과실 비율이 뭐 이 정도 사안에서는 뭐 30%다 80%다 하는 것들, 그래서 판례상으로 그 법리 내지 뭐 책임 원칙들이 축적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소법의 제정 시행이 이제 그런 기존에 형성되어 원칙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법리적으로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 그리고 뭐 법조계 등 많은 전문가들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논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께서 뭐 중요하게 이제 다른 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특히 이제 계약 철회 해지 관련해서는 이게 민사법 영역인데 이거 충돌할 가능성이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해주시고, 또 사모펀드가 이게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것도 제기를 해주셨고, 또 기존에 이제 판례가 축적돼 이제 책임 원칙이나 이런 거하고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토론의 내용이 주로 이제 다른 법들하고 비교해서 이거를 특별법으로 했을 때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김앤장의 정성구 변호사님께서 10분 안쪽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받은 정성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헤럴드 경제 신문에 감사드리고요. 실은 저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TF 등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우리 이명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1세션 보니까 뭐 이 법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금융위에서는 그런 고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발표 초도에서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또 국회에서 이제 일부 배제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국장님의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시행령에 관해서 제가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뭔가 유익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로 초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약간 이 금소법 적용에 관한, 이제 운영에 관한 소회, 기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별로 토론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제 말씀은 그냥 제가 김앤장이라는 어떤 조직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제 개인으로서 솔직하게 드린 말씀이니까 듣고 잊어주시고 저 기사도 쓰지 말아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금소법의 어떤 제정에 관해서 정말 전적으로 저는 찬성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런 법이 진즉에 필요했고요. 이런 법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일차적으로는 뭐 굉장히 규제가 생겨서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서 아마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금융기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규제가 이렇게 쌓일 때마다 실제로는 기존 금융기관이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규제를 지키는 것 자체가 돈이거든요. 돈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유럽에는 뭐 개인정보 보호 규제 엄청난 게 들어왔는데 실은 이제 자기네들 산업 때문에 이제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를 좀 막으려고 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는데요. 실은 규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가 구글, 페이스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규제를 이렇게 강화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가장 고통받으실 것 같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제일 잘 지킬 겁니다. 오히려 신규 진입하는 업자들이라든지 영세업자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판매망이 디지털화되잖아요. 그 기계화된 과정에 이런 규제를 다 지키게 되는 어떤 시스템을 짜고 이런 거는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어떤 금융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업계가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 발표에서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이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딱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뭐 토론문과는 약간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제재가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금융사고 비슷한 게 터지면 그게 이제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고요. 이제 언론과 이런 어떤 거기서 나온 몇몇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어떤 정책적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타겟이 설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제재가 그걸 어떻게 보면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 법을 해석할 때 법 자체보다는 이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해석이 가능한가의 어떤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의 실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여러분들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책 읽어보면 결국 정답은 잘 모르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정의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정의를 갖다가 조절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 자체를 잘 법문대로 지키고 그 지킨 결과가 설령 정책 당국에서 충분한 제재로라는 결과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일단 그걸 신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법조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점인데, 모든 법조인들이 이제 그 사법연수원이나 지금은 로스쿨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뭐라고 가르침을 받느냐면, 제재와 같은 어떤 그런 침익적인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을 해석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금지된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평생 그거를 신조로 삼고 이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추해석 확장 해석이 난무해요. 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와 제재기관이라든지 감독기관 사이의 신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좋은 법이 나왔으니까 이 법을 글자 그대로만 적용하더라도 굉장히 유익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좀 법을 잘 지키고 시행령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잘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되는 바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1세션에서도 뭐 분쟁조정위원회 편면적 구성력의 얘기도 나왔고, 뭐 옴부즈만 제베톤도 나왔고, 그러니까 요새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가에 큰 관심이 있고요. 뭐 실은 좋은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만기 끝나기도 전에 막 보상을 해요. 막 선지급하고. 근데 사실은 물론 피해자에게 빠른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피해가 정확하게 확정되고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그렇게 선지급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상하다 보면 그건 또 다른 분쟁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함에 있어서 물론 속도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속도만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분쟁을 낳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사무실 변호사들 뭐 여기는 광장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금융회사로부터 요청받은 게 어떻게 하면 빨리 보상할 수 있는지 법리를 만들어내라는 의견을 많이 되거든요. 이런 의견, 내가 지금 보상해도 배임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되게 희한한 현상인데, 빠른 보상도 좋지만 이런 어떤 좀 그 주변적인 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나서 보상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도 뒷말 없는 보상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올해 지금 발표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금융사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 나오기 이전부터 지금 감독원이나 금융위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계신 거에 반증일 수도 있어요. 이 소비자보호의 어떤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한 금융사고라는 거는 뭐 횡령 배임 이런 거죠. 근데 뭐 이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작년에도 DLF 사태 있었고 올해 라임 사태는 뭐 그건 사기에 가깝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대개 원인을 보면 예전부터 뭐 우리 소비자들한테 사기 쳐가지고 돈 벌겠다 이런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럼 왜 사고가 나오느냐? 대개 보면 실적에 관한 욕심 때문이죠. 과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과욕에 대한 적당한 제재가 뭐냐? 정말 어떤 사기적인 어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나쁜 놈이면은 걔를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금융회사가 과욕을 부리는 거 이면에는 사실은 어느 개인을 갖다 처벌하기는 좀 힘든 구석이 있어요. 모든 경영자는 다 실적 독려합니다. 돈 벌지 말라고 한 경영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다 어떤 본인이 실적을 내야 본인이 회사에 오래 남을 수 있고 승진도 하게 되고 이런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이런 보편적인 욕심에 관한 처벌을 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처벌하는 거는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특별한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 효과보다는 차라리 법인 자체가 그런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어떤 인식을 좀 심어주게 해야 돼요. 1세션에 그 박창균 박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입니다. 이번 징벌적 과징금이 그래도 살아남아서 많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익의 그러니까 이익의 반 정도를 이제 과징금의 상한으로 삼고 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한번 맞으면 뭐 한 10년 장사는 날아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경영자가 그런 어떤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라도 이 법인 전체의 어떤 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인식으로 경영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가 법인 자체에 장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징벌적 과징금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 정도라도 도입했으니 향후에는 그 애꿎은 개인 자꾸 징계하거나 내쫓고 뭐 어디 감옥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그걸 잘 살피셔서 과징금을 적극 운영하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에 대해서 뒷말이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이익의 10배 뭐 이런 식의 엄청난 과징금을 내면서도 뒷말이 없게 나오려면 그 과징금 절차가 사법 절차에 준하듯이 공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특히 3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네가 왜 처벌받는지에 대한 제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증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 보면 여러분들 증거 많이 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한 제재에 보면 아직 그 증거라는 제도가 이렇게 잘 확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증거는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절차가 개선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에 관해서 어떻게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절차가 이제 시행령이나 그 하위 규정에 잘 도입돼서 과징금을 부여하는 절차가 굉장히 사법 절차에 준한 공정성을 갖게 된 다음에 과징금을 많이 때려서 어떻게 보면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역시 컴플라이언스를 잘해야지 돈을 번다라는 인식이 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별로 영양가 없는 이런 정도의 토론이 제 토론의 전부겠습니다. 감사합니다.